안녕하세요. 톡톡사연 DJ 김은숙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두 개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첫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중년의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선 저는 알콩달콩 사랑이 넘치는 집안에서 자라나지 못했어요. 친정엄마는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친정엄마는 일남 삼녀 집안의 셋째이셨는데 내남매 중에 애매한 순번이라 높은 서열 대우도 못 받고 그렇다고 어리다른 특혜도 못 받고 그야말로 이도저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중학교도 간신히 나오셨고요. 큰이모는 장녀라고 해서 외할머니께서 수족 혹은 분신이라 여기시며 의지하셨고 외삼촌은 말할 것도 없이 장남이라서 없는 집안 형편에도 가장 많은 걸 누리셨고요. 막내인 작은 이모는 늦둥이라는 이유로 위 형제들이 이제 돈을 벌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싶은 만큼 다 하셨고 그리 어려운 길을 걷지 않으셨죠. 어릴 때는 이런저런 것들을 잴 생각도 못 하시고 그저 상황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사셨던 게 저희 친정엄마인데요. 공장 일만 죽도록 하시다가 어느 날 집안 어르신들의 뜻에 따라 시집을 가버리셨을 때 그때부터 지금 세월에 대한 원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시자마자 금세 임신부터 하셨거든요. 단칸방 신혼집에서 불러가는 배를 느끼며 친정엄마는 우울함을 느끼기 시작하셨고 당신 빼고 남들은 다 누리는 것 같은 청춘을 한없이 동경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제 언니입니다. 친정엄마는 구박을 많이 받으셨대요. 아들을 못 낳았다는 게 죄목이었습니다. 언니를 낳으신 이후에 몸을 추스리는 대로 친정엄마는 다시 일을 다니셔야 했죠. 그러면서 자식에 대한 정을 더욱 못 기르셨던 것 같아요. 형편도 워낙 좋지 못했고요. 부모님의 사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영부영 세월이 흐른 뒤 6살 터울로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네, 또 딸이었죠. 아들을 또 못 낳았다고 구박이 쏟아지자 그때부터 친정엄마의 화병이 제대로 시작되었고 친정 부모님의 사이가 악화되었던 것도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친정엄마는 점이 가경이었습니다. 당신의 시댁과는 아예 척을 지신 지 오래였고요. 당신의 친정에 마저 지난 서름을 감정적으로 다 쏟아내신 다음에 거의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셨죠. 제가 9살 때였는데요. 제 친정 언니가 외삼촌 댁으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둘째는 아직 어리니까 아무렇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면서 첫째만 데려가서 같이 데리고 살겠다 하시던 외삼촌의 말씀을 저는 다 들었고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어도 하도 눈칫밥을 먹고 살아서 그런지 그런 상황은 금세 읽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는 동안 제가 선택받지 못했다는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친정언니는 선택받아서 탈출했고 저는 초라하게 남겨진 쪽 같았죠.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양가 친척들과 교류가 있었겠나요? 그래서 저는 친정언니와 친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색하게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어쩌다가 만나게 되어도 특별히 할 말도 없고 그냥 겸연쩍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삭막한 줄기로 갈라진 게 친정이었죠. 친정아빠는 제가 21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회복은 못하셨어요. 친정언니는 원흉으로 친정엄마를 지목했습니다. 그러자 친정엄마가 싸대기를 날리셨어요. 친정언니는 자기가 맞은 것보다 더 세게 친정엄마의 뺨을 후려쳤고요. 저는 이런 광경에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숨이 멎는 기분이었고요. 맞아서 바닥에 쓰러지신 친정엄마는 멀찍이 서 있던 저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빨리 와서 안 일으키고 뭐하냐며 당장 이리 오라고 하셨죠. 제가 엉거주춤 친정엄마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을 때 빠르게 달려오더니 친정언니의 어깨를 팔로 감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친정언니가 결혼을 입에 올리고 있던 남자친구였죠. 한숨을 푹 내쉬더니 친정언니를 다독이며 먼저 자리를 뜨더군요. 그리고 두 사람은 몇 달 뒤에 결혼을 했죠.
놀랍게도 친정엄마와 언니가 서로의 뺨까지 쳤던 그 현장은 바로 친정아빠의 장례식장이었답니다. 나도 이제 성인이잖아. 아빠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 엄마가 내 엄마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주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내가 그렇게 해드려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친정아빠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것, 그게 저를 변화시켰죠. 변화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각성을 시켰던 것 같아요. 어쩌면 친정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질 제가 친정엄마에게 휘둘리며 살까봐 걱정돼서 저에게 어떤 힘을 남겨주신 걸지도 모른다고. 저는 가끔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전문대를 다니고 있던 저는 금세 졸업을 했고 취업을 했죠.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아등바등 아끼고 저축하며 열심히 살았고요. 우스운 건 친정엄마한테 돈을 퍼붓지만 않아도 어떻게든 돈이 모였다는 겁니다. 저에게 배은망덕한 미친 기집애라고 욕을 해대셨던 친정엄마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걸 알게 되시자 작전을 바꾸셨어요. 저에게 자꾸만 몸 이곳저곳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아프니까 돈 달라고요. 너무나도 지긋지긋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소리밖에 할 줄 모르는 친정엄마의 존재 자체가 저를 갉아먹었죠. 솔직히 아무리 마음 단단히 먹었다고 해도 친정엄마의 하소연을 매번 태연하게 쳐낼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무시하면 어떻게든 저를 찾아오셨으니 아예 무시할 수도 없었고요. 인고의 시간을 한참 보내고 있던 와중에 만난 인연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정이라는 걸 따뜻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고, 이런 부분은 애석하게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 티가 나게 됐었어요. 악착같이 이 악물고 앞만 보며 달려갈 줄만 알았지, 마음의 여유를 둔다거나 지금의 행복을 느끼며 편안해한다거나 이럴 줄 몰랐거든요. 돈을 모아도 늘 조급했고 어딘가 쫓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연애를 어쩌다 하게 되어도 제 그늘을 들켜서 버림받을까 봐 또 초조했어요. 억지로 밝은 척, 해맑은 척을 하다 보면 피로해졌고 결국 저는 그런 노력 때문에 혼자 지쳐서 나가 떨어졌고요. 그러다가 서른을 훌쩍 넘겼는데 계속 제대로 된 인연은 못 만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오히려 제가 남 몰래 가시를 세우고 있는 고슴도치라는 걸 알고서 더욱 저를 좋아해 주었죠. 특별했어요. 그럼 우리 결혼을 네 가족들 중 누구한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이 우리 둘끼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 나는 이게 너무 좋다. 나는 말이야.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소중한 결합이지. 거기서 딸려오는 집안의 이익과 관계라든지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내 결혼관이야. 제가 어떻게 남편과 결혼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남편은 자기 부모 형제들이 모두 지방의 먼 동네에 사는데 혼자 대학 때문에 서울로 상경했던 이후 계속 내려가지 않고 머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거주 비용을 아끼려 경기도로 이사를 갔다가 저와 만나게 된 것이었죠. 자연스레 저희 신혼집도 경기도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오래 알고 결혼한 건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저는 이 남자다 싶어서 그냥 돌진해 버렸어요. 저도 이제는 저만의 단란한 가정이라는 걸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시댁이 생기는 것도 저는 절대 나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시댁이 멀지만 복작복작한 식구들의 정을 간접적으로 느끼며 산다면 좋을 것 같았죠. 그런데 펼쳐지는 상황이 생각과는 영 다르더라고요. 남편은 형제가 위로만 셋 있는 막내입니다. 시부모님께서 나이가 꽤 있으신 만큼 남편이 서른 중반이 돼서야 결혼하게 된 만큼 저희 부부의 결혼에 대해 전혀 왈가왈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혼한 직후부터 시댁의 각종 대소사에 제가 전부 끌려갈 줄은 몰랐어요. 결혼하고 한 달 됐을 때 남편의 멀디 먼 친척 형제의 결혼식에 참석하라는 시댁에 연락을 받은 게 시작이었죠. 남편도 그 친척하고 아주 어렸을 때 두 번 본 게 전부라고 했어요. 세상에, 왕래가 그 정도로 없었는데, 게다가 본인 결혼식 날짜가 잡혀 있던 상황에서
우리 결혼식은 안 왔는데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장소도 생각보다 너무 멀잖아. 그렇기는 한데, 네가 집안 행사에 군말 없이 헌신을 하는 모습, 나는 우리 집에 얼른 증명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이런 것 때문에라도 결혼식을 갔으면 좋겠어. 내가 큰 소리 쳐놓은 것들도 있어서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비협조적인 네 모습을 보여드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진단 말이야.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저의 그늘마저 감싸주는 남편의 모습에 끌려서 결혼을 한 건데 제가 가진 그늘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좀 해보려는 남편의 모습이라니 너무 속상했죠. 분명 결혼 전에 저한테 자기는 따로 나와서 산지 너무 오래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하고 교류도 썩 활발하지 않고 결혼하고 나면 저하고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한테 휘둘릴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했었고요. 비록 제가 그 말을 흘려듣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까먹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분명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었으면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듯 굴더니 조금은 배신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남편이 저의 가족이었으니 제가 어떻게든 견뎌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분명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한 게 맞기는 했지만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은 제 친정의 지난 세월만 돌아봐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면식도 없던 남편의 머나먼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딱히 하는 것도 없었죠. 꿔다 놓은 보리자루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 웬 갑자기 제사가 있다고 하면서 시댁에서 저를 불렀어요. 당연히 저는 그 존재조차 몰랐던 돌아가신 지 한참이라는 시아버지께 큰아버지가 되셨던 분의 제사였고, 그런 제사도 챙기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남편은 자기 집안 제사 같은 거 참석해 본 일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웬 제사인가 싶었네요. 평일 수요일 밤에 제사 참석하러 그 먼 지방까지 내려가는 건 어불성설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가관이었어요. 나는 그 다음날에 아침부터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러니까 당신 혼자 다녀와야겠다. 무슨 소리야? 그럼 나는 그 다음날 출근을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다음날 오전 반차를 내든가 아니면 그날 아예 휴가를 쓰든가 하면 되잖아. 나는 이번 달에 무지하게 바빠서 절대 휴가 못 쓰는 거 알지? 내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었잖아. 요새 회사 분위기 아주 정신없어. 그러니까 이럴 때 당신이 수고 좀 해주라. 미리 고마워. 우리 저기 민영이가 최고야. 남편은 그러면서 저에게 막 애교를 부려왔어요. 저는 이녀 중에 둘째였으니까 막내인데도 평생 애교를 부린 적이 없었거든요. 친정집이 그 모양인데 애교는 얼어 죽을 단어였죠. 만약 제가 애교를 부렸다면 친정엄마는 질색을 하며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저를 나무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을 싹싹하게 하는 와중에도 애교를 부리는 건 상상도 못 해봤어요. 남편이 부리는 애교 앞에서 꿈쩍을 못했던 건 그 때문이었나 봅니다. 제가 빠른 생일이었기 때문에 태어난 연도는 제가 늦어도 학년으로 보면 동갑내기였거든요. 그래서 더욱 저에게는 없는 애교 같은 게 남편에게만 있어서 신기하기도 했고 부럽기도 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들으며 제가 정색을 하게 됐다가도 그럴 때 남편이 애교라는 카드를 꺼내들면 도리가 사라지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본 적 없던 부부상이었으니 혹시 남편과 제가 꽤 괜찮은 부부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거나 삭막하고 대면대면한 것보단 낫잖아요. 저는 이런 무르디 무른 생각이나 하면서 저도 모르게 서서히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요일 오전 반차를 급하게 내고 제사에 참석했었어요. 장소는 제 시댁도 아니었고 제 큰 집이었죠. 저 혼자 가서 다른 것보다도 얼마나 멋쩍었는지 모릅니다. 어색해서 우물쭈물하게 있으니까 다들 저에게 이런저런 일거리를 주더군요. 겸연쩍게 있는 것보다야 뭐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행각이 되고 말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던데
저는 제 자리를 잘못 펼쳤던 거예요. 그때 아침 첫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와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 간밤에 먹고 하나도 안 치웠던 부엌을 정리한 뒤 출근 준비를 부랴부랴 하고 일을 나갔어요. 피곤해서 오후 내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또 제사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번에는 주말이니까 자기도 같이 갈 테니까 무조건 참석하자고 하더군요. 거절할 도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어떻게 된 줄 아시나요? 저만 도착하자마자 숨도 못 돌리고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제사 음식 준비를 처음부터 하려니 아주 끝도 없었죠. 과장을 좀 보태자면 허리 한번 못 폈던 것 같네요. 제가 그러는 동안 남편은 자기 친척들하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더니 밖에 나가 놀고 오자면서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준비가 다 끝나고 제사 올릴 때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시댁의 먼 친척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이러더군요. 이러니까 하루 나들이 하고 돌아가는 것 같다. 그치? 기분 전환 다 되네. 그래, 나는 너무 피곤한데. 잠자리도 불편했는지 좀이 다 쑤시는 느낌이야. 에이, 불편해도 그런 것쯤은 감수할 수 있잖아. 아, 우리 집안 친척들하고 이럴 때 얼굴 봐두고 교류하는 거야. 당신은 가족들하고 북적북적 대는 거, 그게 로망이라고 했었지? 그 로망, 이렇게 이루면서 사네. 가족의 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모르고 살던 당신인데, 나랑 결혼해서 많은 걸 누리네? 이거 전부 내 덕분인 줄 알지? 남편은 장난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뱉는 것 같았어요. 너무 큰 황당함에 압도당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그 이전보다 몸이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잔잔하게 쌓여가는 느낌이었건만 남편은 자기가 저의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생각이 많아졌고 자꾸만 이게 맞나 하는 갈등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먼 놈의 제사가 그렇게 많은 줄 모르겠더군요. 결혼 전에는 제사 따위 전혀 상관없이 살 줄로만 생각했었는데 반전도 그런 반전이 없었어요.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살자던 남편은 당최 어디로 갔는지 그 누구보다 집안 대소사에 관심 많고 참여율 높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참여율이 높다는 건 살짝 무리가 있네요. 남편의 참여율은 반 정도 되었고 100% 참여하는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제 친정엄마 징징대시는 소리 들으며 산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제사 타령이라니. 근데 사람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새도 없이 그냥 끌려가게 되더라고요. 생각하고 고심을 해볼 충분한 여유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듯 싶어요. 시댁 사람들이 저를 대면대면하게 대하니까 제가 원체 부침성이 없다 보니 저는 자꾸만 어색한 기분이 들었고 시아버지께서는 너무 과묵하시고 시어머니께서는 자꾸 엄한 소리만 하시고 도저히 한 집안 식구로 인정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기가 내키지 않아서 쓸데없이 자꾸만 시댁의 이런저런 각종 행사에 제가 얼굴을 들이밀며 바보같이 지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자기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저만 보냈던 날이었어요. 저한테 미안하다, 우리 자기밖에 없다며 애교를 부려대는 통에 제가 또 그 앞에서 싫은 내색을 못하고 시댁에 발걸음을 했던 날이었죠. 오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부엌 일을 시키셨어요. 저는 따랐습니다. 부엌에 딸린 작은 다용도실에서 제가 마늘을 한참 찾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의 형들의 부인들이 제 형님 되시는 분들께서 제가 부엌에 없는 줄로만 알고 그쪽으로 와서 대화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내용을 얼핏 들어보니까 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저에 대해 시댁 식구들한테 떠들었던 게 있었는데 저라는 사람을 겪어보니까 딱 그대로라는 말이었죠. 마음 의지할 데 없이 살아와서 자기한테 의존적이고 나이도 꽤 찼으니까 자기만 무조건 바라보고 살려자고 그렇게 말하더니만 정말 딱 그런 것 같지 않어?
그러니까요, 형님. 우리는 뭐 알아서 집안에 충실한 종노릇 해주는 사람이 들어와서 좋기는 한데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좀 안쓰럽기도 하지 않아요? 그 먼 데서 자주 내려온 것만 해도 피곤할 텐데 와서 재미있게 시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일이나 실컷 하다 가잖아요. 전업도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말이죠. 나만 참. 멀리서 오는 것까지 그렇다 치는데 시댁이 발걸음하면서 남편 두고 혼자 오는 여자 이런 처지가 진짜 불쌍한 거지.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주고 사나 봐. 얼마나 외롭고 가정의 정에 목이 말랐으면 그럴까 싶다. 거기 친정 얘기는 동서도 들어서 알지? 아유, 그럼요. 아주 인상 깊게 들어서 다 기억나요. 아직 마늘은 까기도 전이었건만 눈이 참 맵더군요. 금세 눈가가 뜨거워졌고 눈물이 차오른 걸 보면 그게 아주 독할 만큼 매운 마늘이었나 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저 대화 때문에 제가 우는 거라고 여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두 형님들이 부엌을 나갈 때까지 그 다용도실에서 가만히 숨죽여 있었어요. 꽤 한참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제 감정만 다스리고 있다가 일 안 하고 어디에 처박혀 있는 거냐며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려오고 나서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늙고 작아 보여서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왜소하신 분이었던가? 저기 보이는 아버님도 마찬가지네. 원래 저렇게 낯빛이 시커멓고 체구가 작으셨던 분인가 싶네. 사실 그런 건 제 달라진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저는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한다는 짧은 핑계만 남긴 채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를 무척 당황스럽게 보셨었죠. 군말 없이 시댁 일 거드는 며느리가 저인데 기행을 벌였으니 절대 제가 거짓 핑계를 댔을 거라고는 그때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현관으로 빠르게 가다가 형님들과 마주쳤어요. 저를 오묘하게 쳐다보시더군요. 여태까지 저를 안쓰럽고도 우스운 동서로 여기고 계셨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는 게 제 스스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곳을 태연하게 빠져나온 저는 두 번 다시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댁의 대소사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았죠. 남편을 하루아침에 돌변한 저의 태도에 무척 놀랐습니다. 당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고서요. 이럴 리가 없는데. 김민영은 내가 아는 최고로 착하고 수더분한 여잔데.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당신답지 않아. 나답지 않다고? 나다운 게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데? 나 이제 아무런 득도 없는 짓거리에 내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을 거야. 득과 실을 따지면서 살아야지. 한 가족인데. 어떻게 집안 일에 득실을 따질 수가 있어? 당신 정말 이상해졌다. 글쎄, 자기 가족들한테 내 집안 이야기며 과거 있었던 일들 신나게 다 떠들어 놓고 당신이 나보다 더 이상한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나는 도저히 당신 가족이 내 가족 같지 않아. 아무리 죽어랍시고 열심히 일을 해도 나는 일꾼일 뿐이지 한 식구라는 생각이 안 들어.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차분하고 싸늘한 태도로 말을 이어가자 남편은 말문이 막혔고 금세 얼굴이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제 그늘을 환한 빛으로 감싸주었다고 믿어왔던 남편이 실상은 제 뒤에서 자기 식구들에게 제 불행했던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었고 저를 자기 입맛대로 조종할 수 있는 쉬운 여자라고 생각해 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못해 역겨울 정도라 차마 이게 현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진짜 사실이라면 인간적인 배신감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사안이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고역이었기에 제 스스로 달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살면서 저는 대부분의 고뇌를 혼자 해왔어요. 그런 인생이었죠. 그래서 심적으로 너무 힘든 이런 순간이 닥쳤을 때 혼자 고요히 생각을 가라앉히는 게 필요했어요.
며칠이 흐르는 동안 시댁의 연락이 빗발쳤지만 저는 이미 그 번호들에 다 차단 작업을 마친 뒤였습니다. 수습하는 남편만 바빠졌죠. 하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생각의 정리를 저는 계속하고 있었고, 겨우 이렇게 살고 싶어서 온갖 괴로웠던 지난 날들을 다 이겨내며 살아온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들더군요. 고작 이런 모습으로 살 것 같았으면 차라리 친정엄마의 곁에 붙어서 괴로움 속에 메말라 죽는 게 나았을 거라는 생각 역시 들었고요. 이제 이런 복잡한 심경을 아는 채로 지내는 사이 남편은 거나하게 본색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바람이었어요. 저를 향해 당신 이상해졌다고 툴툴대던 적반하장의 남편은 그런 본인이야말로 진짜 이상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실상 저와 냉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아침 출근길에 콧노래를 부르고 옷도 신경 써서 골라 입고 심지어는 향수도 슬쩍 뿌리더라고요. 게다가 먼 놈의 회식이며 야근이 그렇게 많은지 집에도 아주 늦게 귀가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만 보니까 전에도 왠지 회사 일이 갑작스럽게 바쁘다는 얘기를 자주 하지 않았었나? 만약 그게 가짜였다면 나를 시댁으로 혼자 보내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바람을 피우기 위한 변명일 수도 있어. 저에게도 여자의 직감이라고 불리우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믿고 싶지 않았으나 남편에게 아무래도 다른 여자가 있는 듯 싶었습니다. 간을 보며 지내던 저는 어느 날 회사에 큰일이 터져서 야근을 하게 됐다고 금요일이라 내일 출근 안 하니까 다 수습하고 가려면 거의 자정 무렵까지 걸릴 것 같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냉장고에 양념고기 있으니까 챙겨 먹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한우로 만든 거라고도 덧붙였죠. 과연 이런 얕은 수법이 통할까 싶었는데 어이없게도 진짜 통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집으로 가봤죠. 그런데 빌라 입구에서 나오는 남편을 딱 마주쳤던 겁니다. 남편의 옆에는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딱 봐도 저보다 나이가 어렸고요. 저를 보자마자 슬쩍 팔짱을 풀더군요. 그걸 보고 이 여자가 저를 알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깜짝이야. 당신, 왜 벌써 와? 일이 빨리 마무리됐거든. 근데 내가 야근하는 동안 당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나 봐.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는데, 이쪽은 내 친한 대학 후배일 뿐이야. 남편은 딱 잡아떼었습니다. 이성이기 때문에 호감은 있으나 자기는 유부남이기 때문에 바람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게 당최 말이야 막걸리야 싶었네요. 상간녀에게 분명한 그 여자는 당당한 표정으로 가버렸고 그날 저희 부부는 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야근한다고 거짓말했냐며 악독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비열한 수를 쓰는 여자라며 혀를 차더니 자기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네요. 사기 결혼. 그 네 글자에 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 정말 사기 같다. 제발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결혼해서 저러지 말아야지 싶었는데 나도 이 모양 이 꼴이 된 걸 보면 그냥 우스울 따름이야. 저는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당신은 나한테 미안할 것도 없냐고 따져 물었죠. 남편은 피식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내 말이면 꼼짝 못하고 자기 친정이 없으니까 자기 시댁한테만 모든 충성을 다하는 아내를 원했던 거야. 그게 내가 당신한테 원했던 모습이라고. 그게 아니면 별 볼 일 없고 나이도 많고 당신 같은 여자하고 내가 왜 결혼을 했겠냐? 안 그래? 와,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편의 본색을 그제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저는 이를 갈며 바람난 놈 주제에 편하게 이혼할 생각 말라고 엄포를 놨죠. 그랬더니 곧 죽어도 바람까지는 아니었다고 우겨댔습니다. 그 후로 서로에게 날을 세우며 지냈어요.
앞만 봐도 계속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는데 의심의 눈초리만 보내도 남편은 펄쩍 뛰어댔죠.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친정언니와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친정아빠 기일쯤에서 연락을 하니까요. 상투적인 대화가 오가던 중에 제가 망설이다가 얘기를 꺼냈어요. 이혼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죠. 친정언니가 놀라면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저는 있었던 일들을 알려줬고 그랬더니 친정언니가 우는 겁니다. 저야말로 놀랐네요. 사실은 나 애들 키우는 거 재미없고 미치겠어. 네 형부하고도 전혀 좋지 않아. 너에게 자랑스럽지 않은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연락 안 하고 살았다. 내가 진짜 언니로서 자격이 없어. 너한테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너 혼자 어렸을 때 집에서 힘들게 자란 것 같아서 죄책감이 말도 못했거든. 근데 이걸 입 밖으로 꺼내든 순간 내가 죄인이라고 못 받게 될까 봐. 그게 싫어서 비겁하게 외면하면서 살아왔다. 미안하다, 민영아. 친정언니의 속마음을 들으며 어느새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속내를 꺼내들었죠. 저 역시 친정엄마한테 벗어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심해서 친정언니까지 멀리 했었거든요. 친정과 관련된 건 그냥 다 싫었고요. 제가 다 나약해서 그런 거겠죠.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친정언니가 진심 어린 말을 건네왔어요. 민영아, 그냥 이혼해. 그놈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같아서 싫고 억울하겠지만 네 인생 한 번뿐인데 그 아까운 시간 더 잡혀있지 마라. 훨훨 날아가서 살아라. 결혼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어. 친정언니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결혼한 직후부터 계속 머릿속이 어지러웠는데 그제야 깔끔해졌고 시야도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몰고 가지 않는 합의 이혼이었어요. 남편은 얼씨구나 좋다면서 바로 해줬고요. 이혼해서 딱 남남이 되자마자 그놈이 후련한 표정으로 저를 향해 이제 떳떳하게 진짜 사랑을 찾아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억척스럽게 고생하며 시달리는 거 그게 너한테 어울리는 건데 답지 않게 자존심 챙기면서 고고하게 굴기 시작했을 때부터 너는 매력이 사라졌어. 그깟 개소리 실컷 해봐라 싶었습니다. 제 마음을 좀 어루만져준 남자랍시고 큰 착각을 해서 제 발등 스스로 찍은 바보가 저였으니까 그 대가를 이렇게 치르는 거라 생각했네요. 하지만 내 인생에서 다시 이놈을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 그때는 꼭 한마디 날려줄 거야. 이혼하고 나서 저는 씩씩하게 직장 생활을 해나갔지만 자꾸만 저도 모르게 정신이 멍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많아졌어요. 하물며 기계도 쉬어가야 하는데 사람 몸이 쉬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며 혹사를 해왔으니 끝내 과부하가 걸린 것이었죠. 실패한 결혼 생활에 저는 다른 것보다 제 자신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었죠. 그래서 제가 더 잘못되기 이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아깝긴 했지만 결국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의 난생 처음으로 고요하게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회 삼촌의 연락을 받았어요. 다름이 아니라 외숙모의 사촌 형제 내외분들께서 운영하던 식당이 있었는데 현재 건강 문제로 영업을 못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렵사리 월세 안 올리고 2년 재계약한 지 딱 3개월 만에 쓰러졌으니 아유 너무 안타깝지. 내외 두 분 다 건강에 이상이 왔다네요. 그때 공교롭게 식당에 주방 이모님 역시 자녀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식당 운영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자리 계약 기간이 1년 반 가까이 남았으니 아깝다고. 혹시 제가 거기서 어떤 것이든 장사를 해볼 생각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다며
외삼촌이 적극적으로 나오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어서 저는 당황했는데 인생에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올까 싶었습니다. 친정 언니도 저에게 회사보다 장사가 체질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군요. 원래 그 식당은 쫄면, 만두, 볶음밥 등을 여러 가지 파는 곳이었고 메인 메뉴는 돈가스였어요. 저는 돈가스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무난하게 점심 메뉴로 자주 골랐던 게 돈가스였죠. 특별히 대단하지 않아도 왠지 사람 마음을 푸근하게 만드는 게 돈가스라고 생각해왔기에 저는 잔가지를 쳐내고 메인 돈가스에만 주력하는 식당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고 간단한 리모델링 작업이 있었죠. 상황이 정리되어 갈 때 원래 전에 일하셨다던 주방 이모님의 연락처를 받아서 모셔왔어요. 아유, 우리 딸이 사고 당해서 그냥 그때는 죽는 줄로만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지금은 다 회복이 됐고, 아니 내가 다시 이만한 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걱정하던 중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불러주다니 너무 고마워요. 아유, 내가 정말 최선을 다 잘해볼게. 세련된 젊은 인력을 구하지 않고 제가 당신을 찾아주신 것을 주방 이모님은 무척 고맙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홀과 주방을 오가며 전두주의를 해줄 직원을 뽑았는데 친정언니의 대학 선배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경력 단절이 되신 분이었죠. 친정언니와 대학 때만 잠시 가깝게 지냈다가 그 이후로 왕래가 없었는데 우연히 얼마 전 서로 소식이 닿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이쪽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친정언니가 알고서 저에게 연결을 해준 거예요. 선택은 저의 몫이라 하였지만 저는 이분을 직접 뵙자마자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똑부러지고 진실된 인상이 이끌렸거든요. 이제 애들이 다 중학생이라 한숨 돌리게 됐는데 앞으로 더 돈이 들어갈 걸 생각하며 원래 일자리부터 급했거든요. 하지만 경력 끊긴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보니까 취업 시장이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식당 일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컴퓨터 앞에는 앉게 생겼는데 이런 일 하겠냐며 저를 안 써주더라고요. 자신감이 떨어진 때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게 돼서 너무나 좋아요. 다른 건 몰라도 계산이 빠른 분이어서 저는 정식 오픈 전부터 안심이 됐어요. 아무나 4년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리고 짧게 나와서 땜빵으로 일해줄 알바생도 뽑았습니다. 나이로는 가장 선배이셨고요. 이분은 근처 마트에서 고정 시식 사원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원래 다른 일도 병행하셨다가 그 자리가 없어진 후로 난감해하고 계셨어요. 고정 시식 일은 거의 주말에만 하니까 평일에는 할 일이 없으신 것이었죠. 아유, 나이 50 먹고 아직 팔팔하다고 생각했는데 일자리 구하는 게 어떤 것이든 쉽지 않더만. 젊은 사람 안 써주고 나 같은 늙은 아줌마만 써줘서 정말로 고마워요. 아유, 내가 젖 먹더니까지 짠해서 열심히 해보리다. 그렇게 저 포함 여자 4인방이 완성됐습니다. 전에는 원래 그 식당에 휴일이 없었다던데 저는 화요일로 고정 휴일도 정했고요. 양도 푸짐하고 깔끔한 돈가스 하나만 제대로 하는 집으로 탈바꿈을 해놨어요. 첫 오픈했을 때 많이 대비를 했음에도 고작 2테이블만 동시에 받아도 우왕좌왕하기도 했습니다. 실전은 확실히 다르더군요. 하지만 즐거웠어요. 저는 제가 내향적이라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일을 더 좋아할 거라고 여겼는데 식당 운영이라는 게 은근히 뿌듯하고 보람되더라고요. 첫 주를 무사히 넘긴 후 4인방이 모여 앉아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눴는데 다들 저한테 어째서 다른 세련된 메뉴로 하지 않고 돈가스 전문집으로 정했냐고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답변을 꺼내들었죠. 어렸을 때 저는 화목한 가정의 상징이 돈가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TV에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어릴 적에 엄마가 돈가스 사준다고 해서 나갔는데 치과를 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일화를 풀었을 때 그거 보면서 가슴이 아련했습니다. 저에게는 저런 추억이 없었고 있었을 가능성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저런 가정사까지 다 풀어버렸어요.
그럴 의도는 처음에 없었지만 정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에게 홀려서 얘기를 다 해버렸죠. 점점 모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귀 한쪽이 잘 안 들리잖아. 12살 적에 친정아버지한테 별것도 아닌 이유로 귓방망이를 잘못 얻어맞은 후로 이렇게 됐지 뭐예요? 나는 아직도 이 아픔이 서러워. 나이가 들어서도 가시지를 않아요. 근데 더 아팠던 건 친정어머니가 그때 나한테 그러길래 행동을 잘했어야지 하고 혼냈다니까. 주방 이모님의 일화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분노로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게도 하나같이 인생의 아픔이나 고충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때 많이 가까워졌어요.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다들 가슴을 치며 자기 일처럼 화를 내셨었죠. 저 대신 전 남편 욕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직원분들의 뜨거운 반응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었고요. 앞으로 식당이 어떻게든 잘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기에 겸손한 자세로 차근차근 해나갔죠. 직원들과 서로를 다독이며 열심히 했어요. 그런 때에 정말 운명처럼 불청객이 등장했던 겁니다. 점심 장사의 끝물 시간대였고 저는 식당 뒤편에서 깍두기 담글 무가 담긴 포대자루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포대를 끌고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손님 한 분이 다 드시고 계산 중이었고 그 외에는 딱 한 테이블이 있었는데 주문한 후에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앉아 있는 그 테이블을 본 순간 제가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제 전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대체 여기까지 웬일인지 싶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맞은편에 앉은 여자의 정체가 다음으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확실히 그 여자가 맞았어요.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그 여자요. 이혼 확정 이후에 알게 됐던 사실은 그 여자가 저보다 7살 어리다는 것이었죠. 남편하고는 그럼 8살 차이인데 대학 후배라는 변명을 대었다는 게 황당한 부분이었네요. 그 망할 상간녀가 먼저 저를 발견하고 알아차리더니 피식 웃으며 전 남편에게 속닥거렸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한참 일을 하고 난 이후의 모습인데다가 포대자루까지 하나 끌고 있는 제 모습을 크게 훑어봤어요. 와, 세상 좁다. 여기서 이렇게 보네? 반갑다. 알바하나 봐. 알바 아니고 사장이거든. 돈가스 먹으러 왔으면 곱게 돈가스나 먹고 가. 그 입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 그래. 여기 장사는 좀 되냐? 이렇게 팔이 날려서 어떡해. 사장이라서 직접 고생하는구나. 아유, 대단하네. 열심히 해. 너는 그러고 사는 게 너한테 딱 어울려. 네 자리 잘 찾았다, 야. 말본새 참하게 하면 좋을 텐데. 전 남편이 떠드는 소리에 맞춰서 제 어이가 사라져 갔습니다. 자기 예비 처가에서 워낙 잘해줘서 너무 여유롭다는 아무도 안 물어본 이야기를 전 남편이 신나게 떠들었어요. 상간녀와 결혼을 앞둔 모양이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데다가 집안 형편도 괜찮으니 저와 미련 없이 이혼할 만했구나 싶었네요. 전 남편이 그런 소리를 떠드는데 상간녀는 민망해하기는커녕 고개를 더 빳빳하게 들더군요. 그 꼬라지를 보고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제정신 박힌 여자라면 전 남편 같은 놈한테 이끌려서 이혼하는 거 다 보고도 결혼 생각을 할 리가 없었죠. 그러니 정신 나간 상간녀와 결혼해봤자 그게 무슨 행복이겠나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제가 웃자 두 연놈들이 당혹스러워했어요. 제가 상간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결혼 잘하시고요. 개고생도 잘하세요. 같이 살다 보면 자동으로 깨달을 겁니다. 뭐라고요? 저기요. 오빠는 저를 공주님처럼 모셔주거든요. 그쪽은 공주님 될 자격이 없었으니까 그랬던 거고요. 추하게 질투하지 말고
아등바등 일이나 해. 오라면 얼마 못 버티고 폐업하겠지만 빚더미에 올라서 죽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어? 상간녀가 발끈하자 옆에 전 남편은 옌병을 떨었습니다. 제가 분해서 이를 악물었던 건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박장대소가 들려온 겁니다. 알바로 일하시는 분께서 먼저 이렇게 외치셨죠. 아이고, 아유, 전 남편이셔. 아이, 우리 사장님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 재산 있는 거를 없는 것처럼 하고 무덤덤하게 사셨다더니 그 재산 전 남편 놈한테 들킬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이혼하셨다더니만 성공하셨네. 전 남편 놈이 그냥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이, 우리 사장님 정말 치밀하셨네. 이보세요.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사장님한테 괜찮은 남자인 척 가면을 쓰고 살 거면 그 가면을 본드로 잘 붙이셨어야죠. 괜히 가면 벗어서 돈 맛도 못 보고 멍청하게 이혼이나 하셨잖아요. 그러자 직원분도 금세에 덧붙였고 두 분은 다시 깔깔 웃어대셨고 그때 주방 이모님이 홀 쪽으로 나오며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그만 웃어. 야, 나까지 웃겨가지고 돈가스 태워버렸잖아. 어쩔 거예요? 아유, 저거 암만 해도 손님한테 못 나가겠네. 아참, 손님이 아니라 손놈이지? 이제 전 남편은 완전히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는 얼굴로 멍하게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떠나버렸고 직원 일동은 배가 찢어지게 웃어댔습니다. 저런 덜 떨어진 놈한테 재산 한 푼도 안 뜯겼으니 제가 운이 참 좋았다면서 똑같은 소리를 해댔어요. 의외의 상황에 정신이 쏙 빠진 그 연놈들은 엉거주춤 일어나서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었는지 상간녀가 자기 휴대폰을 두고 갔다가 얼른 돌아왔는데 그때 직원이 놓치지 않고 말을 했다네요. 저놈 가족들한테 정신병이 좀 있다던데 제사 지내면서 죽은 조상들 이승으로 불러들이는 의식도 몰래 한대요. 그거 정신병은 집안 내력인 거 알죠? 그 어떤 이야기보다 현실감 넘치는 엄청난 거짓말이었습니다. 상간녀는 표정 관리에 실패해서 겁에 질린 낯으로 나가버렸고요. 상황이 일단락된 후 저는 직원들에게 왜 그랬냐고 물으려 하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덕분에 통쾌했어요. 그러자 모두 그 연놈들이 제 전 남편이자 상간녀임을 안 순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자동으로 행동하게 됐다고 하면서 제 길을 살려준 것 같다며 기쁘다고 해줬어요. 오늘 내내 다 같이 깍두기를 담그며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전 남편 놈과 상간녀가 기어이 만남을 이어왔고 결혼을 앞두었다는 사실을 목도했음에도 제가 하나도 심경이 복잡하지 않고 그저 웃음이 나고 있다는 것에 저도 신기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1년, 그 사이 제가 많이 성장했고 또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게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신기한 건 그 사건 이후로 식당이 무척 잘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연놈들을 만나게 된 게 마치 액땜이라도 되었나 봐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자리 주인이었던 외숙모의 사촌 형제 내외분들은 건강 회복이 어려워서 결국 장사판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건 영영 접기로 했고 먼 지방의 시골로 떠나기로 하셨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도 함께 가서 몇 주를 그곳에서 지내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제 친정 엄마를 설득해서 함께 내려간 거예요. 거의 평생을 악에 바쳐 사셨던 친정엄마는 시골로 가서 안정을 찾게 되셨습니다. 외삼촌이 친정엄마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셨고 그 어떤 위로도 비꼬아 듣는 친정엄마인데 외삼촌의 말씀을 듣고서 그때 한 줄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반성을 했어요. 지난 날을 뒤로 한 채 친정엄마에게 자주 안부를 전하는 딸이 됐죠. 친정 언니와도 가까워졌고요. 저와 자매의 오해를 나누게 된 친정 언니는 성격이 밝아졌고
형부하고도 딱딱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식당이 갈수록 너무 잘 돼서 저는 계약 만기가 다가왔을 때 당연히 연장을 원하면서도 월세가 많이 오를까 봐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건물주 사장님께서는 월세를 올려받지 않으셨어요. 건물 1층에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는 가게를 갖게 된 것이 기분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많이 울컥했습니다. 전 남편 놈은 상간녀와 헤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애초에 그 상간녀는 전 남편이 유부남이라서 매력을 느꼈던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이혼을 한 뒤에도 바로 결혼 안 하고 1년이나 질질 끈 것이었죠. 직원들이 그러는데 전 남편이 식당을 찾아와서 주변에서 몇 번 기웃거렸다고 하더군요. 엄청 잘 되는 현장을 몇 번이나 목격할 때마다 표정이 가관이었다고 해요. 후회로 몸부림치던 전 남편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저에게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며 빌었어요. 이번에야말로 가정적인 남편이 되어줄게. 거짓말 아니야. 나 내 부모, 형제 앞으로 다 끊고 살 수 있어. 민영아, 너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찼는데 누구를 또 새로 만나겠냐. 그냥 나 좀 받아주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눈물로 반성할게. 옷 빼입고 꽃다발 들고 찾아왔는데 보면서 그냥 웃기더라고요. 당연히 안 받아줬죠. 근데 식당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꽤 멀리서도 주말에 찾아오는 맛집으로 등극해 있었는데 그날이 주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 놈과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그날 마침 와 있었나 봐요. 입이 가벼운 분이셨는지 회사에 자기가 본 걸 소문을 쫙 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었다는 게 퍼진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시간이 좀 지나서야 식당에 온 다른 손님이 말을 해줘서 알았네요. 어쩐지 저한테 받아달라고 빌 때는 언제고 두문불출하더니 소문대로 스트레스 받고 이직 준비하고 난리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이걸 보면 인과응보는 있는 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이제 72세가 된 아들 둘에다 손주, 손녀 각각 한 명씩 본 사람이에요. 나이 먹고 갱년기며 뭐며 여자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자식들 좀 키워서 편히 살아보려 했더니 어째 젊은 날보다 더 버겁고 지치네요. 차라리 내가 젊기라도 했다면 그런 혈기에 맞서서 잘 싸워 남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말 얼마 전에 내 아들네를 향해 니네는 안 늙을 것 같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더군요. 끝내 속으로 묻어둔 말이긴 하지만 누구한테는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해봅니다. 전 아들이 둘이 있고 큰아들네는 둘 다 일이 바쁜 직업인 고로 거의 둘째 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둘째는 막둥이이기도 하고 장가도 마흔이 다 돼서 갔거든요. 그런데 한창 어린 며느리를 데려고 왔지 뭐예요. 하도 장가를 안 가려던 막둥인데 이런 참았고 귀여운 아가씨가 있었다니 그 부분은 참 기특하게 생각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명호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언제 한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네요.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말이지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이 아가씨는 훗날 제 며느리가 됐고 둘이 알콩달콩 짧게 만나고 결혼을 하기까지 얼마나 저에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뒤에도 그 모습은 쭉 이어지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큰아들내가 꽤 반대를 했었답니다. 정작 우리 막둥이의 애미애비인 우리 남편과 저는 별 얘기를 안 했는데 대뜸 큰아들이랑 큰며느리가 이 며느리를 드리는 것을 반대한다길래 좀 당황했어요.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했지만요. 아니 엄마, 그 명호 여자친구라던 아가씨 말이야. 엄마한테 아무리 그래도 말을 너무 편히 하던데? 시어머니한테 엄마가 뭐야 대체? 엄마가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 이건 뭐 적부가 꼬이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데?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저에게는 막둥이인 아들에게 더 어리고 어리게 느껴지던 그 아가씨는 저에게 한창 애교 섞인 목소리로 편하게 호칭을 하곤 했죠. 뭐 요즘 신세대 고부관계는 그렇게 엄마와 딸처럼 지낸다고 저도 TV 같은 데서 보기도 했었고요. 그게 그렇게 듣기 싫지만도 않았거든요. 헌데 늘 깍듯하게 지내오던 큰며느리는 그걸 썩 좋지 않게 보더라고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적당히 선을 지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나 이 사람이 고지식한 게 아니고요. 사실 제 주변에도 시어머니랑 그렇게 호칭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중에는 너무 허물없이 말도 편해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나중엔 어른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눈치 보며 못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가씨 그것만 거슬리는 게 아니에요. 평소 저랑 썩 대화를 많이 하는 편도 아니었던 큰며느리가 이렇게 열변을 토해놓으니 저도 좀 의외라서 귀를 열어두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 역시 거슬렸던 부분에 대해서 슬쩍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밥 먹는 자리에 왔을 때 보니까 아이, 솔직히 옷차림이 그게 뭐예요? 어른들 계시는데. 그리고 저와 이 사람도 있는데 말이에요. 무슨 대학생들 놀러 가는 차림새도 아니고 그렇게 짧은 옷을 입고 와서는 서방님한테도 떽떽거리고 말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리고 그나마 이 집에서도 그 또래랑 비슷한 제가 정확히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도련님 다른 여자도 좀 만나보게 하시면 안 되나요? 전 그냥 옷차림 정도는 신경 쓰긴 했는데 우리 막둥이 아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거나 하는 것은 잘 못 느꼈거든요. 당연히 둘이 나이 차이도 좀 나고 그러다 보니 애교 부리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몇 가지는 큰아들네 부부가 좀 예민하게 지적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결론은 당사자인 막둥이 아들이 그렇게 저 아가씨가 좋다는데 제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나요? 아들의 마음은 완전히 저 아가씨로 확정을 해서 매일같이 저한테 지 여자친구 얘기만 늘어놓는데 말이죠. 그리고 듣다 보니까 좀 안쓰러운 사연도 있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고요. 엄마 있잖아. 내가 유정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묘하게 쟤한테 엄마랑 닮은 부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쟤한테 끌리나 봐. 엄마랑 닮은 점이 많아서 말이야. 이 말이 처음엔 뭔가 했어요. 근데 듣고 보니 희한하게 제가 들어도 비슷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유정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봐. 그래서 엄마 사랑이 엄청 고팠다고 하더라고. 엄마도 할아버지 손에 자랐잖아. 내 자식들은 꼭 엄마 사랑 많이 주면서 살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자식들 늙는 거 같이 보겠다고. 건강히 살겠다고 맨날 입버릇처럼 말했잖아. 글쎄 유정이도 똑같더라니까. 이 얘기처럼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와 언니, 남동생, 여동생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신 그때의 풍경은 참 아프게 남아있거든요. 저를 비롯한 우리 형제들의 가슴을 아리도록 겪은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정말 이런 진절이 나는 슬픔은 나로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본다면 꼭 건강히 오래오래 살아서 나도 늙고 자식이 늙는 모습을 보다가 적당한 때에 떠나야지 하고 다짐했었고요. 뭐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늘 그렇게 입에 달고 살면서 무던히도 열심히 살아왔다랬지요. 그런데 막둥이와 결혼할 아가씨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니 은연중에 묘하게 반갑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하고 했어요.
유정이가 말이야, 자기는 애기들 낳으면 꼭 오래오래 같이 살면서 뭐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하더라. 엄마 사랑 충분히 못 받은 게 그렇게 괴로웠나 봐. 듣자마자 저는 아이고 짠하기도 해라. 이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잘 지내고 싶기도 했고 한창 이때 왜 저한테 엄마 엄마 하면서 따랐는지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이런 배경을 가슴에 품고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큰아들네 말이 그렇게 마음에 착 감기지는 않았답니다. 걱정해주는 소리로 적당히 알아듣고 막둥이네는 예정대로 결혼을 시켰어요. 예식장에서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고 우리 며느리는 인형 같은 모양새로 드레스를 입은 채로 그냥 둘이 나란히 껴안으면서 사진도 찍었고 말이죠. 그때 눈이 벌개져서 화장이 지워질까 노심초사하던 며느리는 저에게 무척 가슴 아픈 말도 남겼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엄마 딸처럼 잘할게요. 엄마도 저한테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흐느끼는데 저 역시 굳게 다짐을 하게 되더군요. 딸이 없기도 하지만 아무튼 무척 예뻐하며 잘 지내게 됐죠. 이후 결혼한 뒤에는 얘네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찌나 우리 집에 그렇게 자주 오는지 남편이 실실 빈정될 정도였어요. 아이고, 명호 장가 보내놓고 맨날 밥도 안 하고 나보고 대충 차려 먹으라더니 우리 알망구 손이 아주 바쁘네. 고사리랑 이런 거 손 많이 간다고 지긋지긋하다며? 남편 먹는 건 아깝고 아들 먹는 건 기가 막히게 챙겨 아주. 저도 이때 입이 툭 붉어 나오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긴 했어요. 늦게 낳은 아들에다가 제일 오래 끼고 있었던 아들이고 장가 보낸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늘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받게 했답니다. 엄마, 저랑 오빠랑 오늘 엄마네 가서 저녁 먹어도 돼요? 엄마 밥 먹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살갑게 다가오니까 딸이 없는 제 입장에선 희한하기도 하고 아무튼 썩 싫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평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더 좋은 소식이 찾아왔는데 바로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것도 무려 하나도 아닌 쌍둥이를 말이에요. 집에선 경사 났다고. 이때에는 큰아들네도 정말 식구가 됐다고 생각한 건지 축하를 해주었죠. 그렇게 임신 때에도 오며 가며 챙기고 점점 몸이 불러오며 불편해지는 며느리를 신경 써왔는데요. 그런 와중에 갑작스레 생각도 안 해본 큰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엉엉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고 듣자마자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지 몰라요. 나 지금 임신 중독일 수도 있대요. 혈압도 너무 높고. 엄마, 우리 애기들 어떡해요? 애기들 잘 나올 수 있겠죠? 나 무서워요, 엄마. 이러면서 통곡을 하는데 저도 순간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뱃속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품고 있는 며느리 몸에 문제가 생겼다니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때를 계기로 저와 며느리 사이는 무척 어색해지게 됐죠. 다시 생각을 해봐도 과연 이게 모든 일의 원인이었는지 좀 헷갈리지만 아무튼 저도 제가 실수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괜히 이때 말을 잘못 얹어가지고 출산하고 나서도 며느리 얼굴 보기 쉽지 않았거든요. 글쎄, 나도 내 친구 며느리가 임신 그런 거 비슷한 뭐 걸려서 위태했다는 얘기는 들었어. 근데 그렇게 위독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 아무튼 애기들이라도 별일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 아니냐. 품고 있는 너만 좀 더 조심하면 되니까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이 어디서 그렇게 어긋나고 며느리의 심기를 건드렸던 걸까요? 이때 잠깐 말소리가 안 들려서 저는 다시 두어 번 되물었어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물었는데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가 끊어진 줄 알고 핸드폰을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툭 하고 들려오더군요. 근데 소리보다는 내용에 저는 기겁할 때 놀랐어요. 엄마, 지금 제 걱정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아픈 건 난데. 이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던지 도통 이런 말을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물론 저랑 가볍게 장난투로 말할 때도 있지만 묘할 정도로 찬바람이 쌩쌩 도는 어투로 툭 던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몹시 서운해 보이는 투여서 얼른 좀 달래보려 했어요. 아이 저기 그게 아니. 아이 당연히 이게 네 걱정이지 뭐냐. 너도 몸이 안 좋은데 그게 애기들한테까지 가면 더 힘들잖아. 엄마인 너도 낫긴 나아야 하는데 일단 애기들이라도 아프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다. 어째 말을 하면서도 아까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인 것 같고 진땀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론 왜 이렇게 내가 변명을 하고 용을 쓰고 있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더 할 수도 없게 며느리의 반응에 완전히 온 정신이 집중돼서 더 쩔쩔매게 되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애기들은 안 아파서 다행이고 너는 너대로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엄마 진짜 실망이에요. 이때 얼마나 등줄기에서 땀이 조로록 흘러내리던지 왜 그렇게 당황스럽고 침이 다 말랐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적당한 표현을 해서 나타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뒤로 저와 며느리는 묘하게 서먹서먹해졌고 그렇게 자주 오고 전화도 매번 하던 며느리는 왕래를 갑자기 확 줄이는 거예요. 게다가 아들 녀석도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거 참 저야말로 많이 서운하게 느껴지더군요. 엄마가 유정이한테 뭐라고 했는데 제가 저래? 뭐 역시 씨는 시디였나 보다 엉엉 울고 장난 아니었어.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유정이가 아프다는 소리에 뱃속에 애기들은 안 아프니까 다행이라고 했다며? 뉘앙스 알지만 듣는 임산부는 속상했나 봐. 아, 나도 머리가 복잡하네, 엄마. 이렇게 저와 며느리 사이에 금이 조금씩 가기 시작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됐고 누구한테 차마 상담해서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출산한 날 제가 갔을 때는 또 태도가 달라져서 이게 뭔가 싶었고요. 이건 그냥 자기가 큰 일을 치러서 그나마 정신이 없었던 걸까요? 엄마, 엄마, 저 진짜 우리 둥이들 낳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수술하고 마취겠는데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얼굴도 말이 아니고. 아무튼 엄마는 어떻게 이런 고생을 하신 거래요? 그리고 나 몸은 언제 회복되는 거예요? 나 진짜 아팠어요. 이러면서 앓는 소리를 하며 다시 평소처럼 또 앵겨서는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용돈도 챙기고 과일도 사가던 저는 그나마 이제 관계가 전처럼 다시 돌아가겠구나 싶어 마음을 좀 놨었고요. 이렇게 태어난 우리 둥이 손주들도 얼마나 예쁜지 제 엄마 아빠 좋은 점만 닮아가지고 눈도 크고 아주 귀여웠어요. 병원에서나 조리원에서나 그렇게 기똥차게 이쁘다고 연예인 자식들 같다면 난리도 아니었고요. 며느리는 또 생각 외로 엄청 빠르게 회복해서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하지만 손주 중 동생인 녀석이 밤잠을 그렇게 안 자고 예민하게 울어대는 통에 제가 같이 가서 붙어 있는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며느리가 저를 불러댔거든요. 엄마, 나 진짜 잠도 못 자고 죽겠어요. 우리 정우, 진우 고생하면서 낳아놨더니 키우는 것도 좀 순탄하게 가면 안 되나요? 오빠 요즘 같이 안고 자다가
밤 꼴딱 새고 회사 가거든요. 근데 글쎄 꾸벅꾸벅 졸면서 커피 마시다가 놓쳐서 바지에 다 쏟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도우미 아줌마를 써야겠어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아무래도 제가 가서 돌봐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친구도 아들네 도우미 아줌마를 쓰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데만도 300 넘게 준다고 하는데 얘네들 집도 작고 애기도 둘인데 생활비며 뭐며 갈 길이 멀거든요. 차라리 그 돈 아꼈다가 그냥 저들 생활비나 집값에 보탰음 해서 제가 얼른 움직이게 됐죠. 하지만 저도 좀 후회가 되는 게 이 무렵 남편 건강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건강검진 받을 때 결과가 늘 좋았던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게 술, 담배를 못 놓고 살아서 속을 썩이더니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저 고생시키려는 건지 여러모로 앓는 소리를 하고 손이 많이 갔어요. 그래도 평생을 남편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있는 밥 챙겨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야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결국 저는 제 자식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아들네 집에 더 자주 다니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저희 두 집 살림은 시작됐고 어느 쪽 하나 허술하게 했단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우리 본집은 늘 깨끗하게 치워두고 음식도 많이 해두었어요. 그중 얼마를 갖고 와서 아들네로 출근해서는 또 밤새 어지러진 얘네 집 치우고 음식도 채워주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고생을 하면 보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그렇다 치고 아들 며느리네는 영 돌아오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돈을 달라 했나 어쩌라 했나 그저 뭘 좀 해주면 고맙다고 말하면 덧나나요? 그것조차 간지럽고 불편하면 적어도 제가 해다주고 치워주는 걸 적당히 유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다 못해 저도 잔소리가 나왔는데 어쩜 반응이 이런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얘 유정아, 이거 곰팡이 핀 것 좀 봐라. 이거 갖다가 넣은 지 언젠데 먹지도 않고 이렇게 됐어. 냉장고 안에 상한 음식이 있으면 다른 음식에도 안 좋아. 애기들 키우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아니, 잠깐. 저는 반사적으로 놀라서 다시 말을 수정했어요. 그게 아니라 아무튼 너네도 이런 냉장고 상태로 뭐 먹고 그러면 하여간 다 같이 체하고 아픈 거다. 그러니까 좀 치우고 살아라. 응? 며느리는 이때 앉아서 물을 홀짝 들이키고 있었는데 눈썹을 치켜뜨더니 표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몸이 지치고 피곤해서인지 저런 반응을 못 넘기고 같이 한 소리 하게 되더군요. 엄마, 엄마 지금 쟤네 맨날 자지러지게 울고 난리치는 거 안 보이세요? 나도 깨끗하게 하고 냉장고 치워두고 살고 싶죠. 근데 지금 쟤네들 씻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다고요.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요? 오빠도 똑같이 이 집에 살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오빠한테도 좀 뭐라고 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육아가 녹록지 않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이런 말을 막 해도 되는 건가요? 한편으론 이런 말까지 듣고 있는 내가 스스로 참 어이가 없고 며느리가 순간적으로 너무 미워 보였어요. 예, 내가 뭐 야단치는 거냐? 응? 내가 집도 치워가면서 음식도 해다 주고 하는데 그 정도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다면서 음식도 니들 입맛에 맞는 건 싹 다 먹어치우고 또 해달라고 소리하면서 냉장고 하나 썩은 음식 치우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내가 그렇게 못할 말을 했어. 어쩜 그렇게 너는 불만이 많냐? 저도 참지 못하고 그만 이렇게 가타부터 늘어놓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옆에 애기들이 울던 말던 저와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게 됐고 말의 속도는 또 다다다다 붙어버렸어요. 그러고 있으니 토요일에 출근 안 하고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까지 나와 보게 된 거고요. 근데 이때 아들도 제 딴엔 중재를 하겠다고 시도한 거지만 결국 상황은 더 악화돼 버렸죠. 아이 참 둘 다 왜들 이러는 거야. 엄마 됐어요. 기분 풀어요. 유정이 너는 그러지 말고 가서 좀 자.
이 말을 들은 저나 며느리나 둘 다에게 그닥 효과적이지 않았던지라 각자 화를 내다 보니 싸움이 커지고 애들은 울고불고 모두가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때 제가 더 화를 누를 수 없었던 건 이런 분위기 안에 며느리가 지갑만 챙겨들고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이에요. 씩씩거리면서 성질을 내더니 인상을 잔뜩 구기고는 옷 대충 주워 입고 그대로 휙 나가더라고요. 그걸 멍청히 보고 있던 저와 아들은 동시에 마주봤고 당연히 이런 말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 쟤는 내가 뭐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 엄마라고 생각하라고 했지만 잘 지내자고 한 거지. 어른 앞에서 저러고 나가버리는 게 어딨어. 지금 너도 봤지? 이러자 아들은 머리를 어찌나 벅벅 긁어대던지 자기도 모르겠다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엄마, 나도 몰라. 아, 그나저나 쟤는 저러고 나가면 난 어떡하라고. 아, 나 오늘 잠 좀 자려고 했는데 애기들은 누가 봐. 아, 좀 그러게 그냥 좀 넘어가지 그랬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저도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아들만 놔둬버리고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고 친정 언니한테 전화해서 엉엉 울며 상황을 얘기했는데요. 아픈 조카랑 살고 있는 언니에게 할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얘기를 좀 들어주더라고요. 영수가 그냥 걔네들끼리 치지고 볶고 살라고 해. 돈이 없어도 지들이 없는 거고 불편해도 지들이 불편한 거지. 걔네도 네가 얼마나 대가 없이 지극정성으로 해줬는지 알아야 돼. 그리고 쟤부도 아프다며. 그럼 그냥 너 네 남편이랑 둘이서 잘 살아. 뭘 머리 아프게 그 나이에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어? 이제야 저도 정신이 좀 들어서 언니의 말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제가 완전히 감정이 상하고 그대로 마음을 굳히게 되더군요.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문자 한 통씩 보내서 이제 니들 알아서 살라고 보내버렸어요. 아들은 왜 그러냐며 전화를 해댔지만 며느리는 받고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엄한 데다가 기력을 쏟아본 것 같아서 허무하기도 했고 그렇게 남편이랑 지냈는데요. 건강이 안 좋긴 했지만 어째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더군요. 어머, 당신 왜 그래요? 많이 아파? 남편은 제가 아무리 불러도 대꾸도 안 하고 괴로운 듯 웅크리고만 있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결국 입원하게 됐어요. 그나마 남편이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 큰아들네랑 막둥이네가 좀 들여다보긴 했지요. 그래도 여전히 둘째 며느리는 연락도 안 하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큰 며느리가 한 소리를 하고 저도 이때부터는 제 귀에 이 말이 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러게 제가 동서 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대충 얘기 듣긴 했는데 뭐 애기 자기 혼자 키우나요? 시어머니가 밥이랑 다 해서 매일 갖다 주고 집 청소도 해주시는데 그렇게 짜증내고 나가는 게 어딨어요. 그래놓고 아버님 편찮으신데 지금까지 와보지도 않는다니요. 아유, 진짜. 솔직히 저는 서방님 걱정돼요. 저런 와이프랑 순탄하게 잘 살지 말이에요. 저 역시 화가 단단히 나 있었지만 일단 남편 상태가 너무 위태위태하고 고루 깊게 신경은 못 썼어요. 그렇게 정말 입원한 지 그리 오래지 않아 상황은 악화되고 자꾸 무서운 경고들만 받게 되다 보니 가족들이 많이 지치게 되더군요.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제 옆을 지켜주는 건 아들들이지 실상적으로 큰 며느리도 직장 오가느라 큰 힘이 되진 않았죠. 그나저나 전화는 매일 해주고 가끔 들렸으니 둘째 며느리보다 나았고요. 그렇게 두 달이 더 지나 저는 남편과 이렇다 싶은 대화도 해보지 못한 채 떠나보내게 됐죠.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고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내내 투닥거리고 원수같이 여기면서 남편 술버릇을 증오했는데 노년에 아파졌을 그 몇 년간 무렵을 제가 옆에 충분히 못 있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이 되고 미안한 거예요. 우리 친정언니는 평소 우리 남편을 미워했던지라 이런 제 반응을 기가 막혀 했어요.
아이고, 무슨 대감만이 납셨어? 제부도 그만하면 살 만큼 산 거야.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나는 네가 제부 술주정이며 사고 치는 거 다 감당하고 살면서 병 안 난 게 더 용해. 솔직히 내 동생 더 고생 안 시키고 저렇게 간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나이가 그렇게 억울할 나이도 아니잖아. 그만하고 이제 너도 네 건강 챙겨. 언니 말은 틀린 게 하나 없지만 이상하게 저는 남편을 보내고 난 뒤 그 집에 혼자 있으면서 계속 우울감과 공허함이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사이 좋은 남편도 아니었고 원수 같아서 미워한 날이 더 많았고 썩 남편이 좋아서 힘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늘 사람이 드나들던 공간인데 그게 텅 비어 있고 저 혼자만 멀뚱히 움직이고 있으니 허전했던 거고요. 근처에 자식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큰아들네는 아주 멀리 살고 있어요. 그나마 가까운 막둥이 아들네는 며느리랑 사이가 틀어져서 별로 왕래도 할 수 없었고요. 내 처지가 너무 싫고 짐짝처럼 여겨지니 계속 힘든 밤이 이어지더군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불면증은 심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어지고 살은 계속 빠져만 갔어요. 그때 저를 구원하듯 불러들인 목소리가 있었으니 바로 막둥이 아들이었죠. 엄마, 진짜 이러다 엄마 큰일 나겠다. 안 되겠어. 우리 집으로 들어보자. 이 말에 저도 홀린 듯 이끌려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신경 쓰였지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밖에서 장을 보고 돌아다니다가도 집에 들어가면 처지고 울컥함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 나이 먹고 웬 팔자 좋은 우울증이냐 할 수도 있지만 저도 제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밤엔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오후만 되면 두려움이 있었고 제 생각에도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겠다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큰아들네는 한창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서 어렵고 끼케야 막내둥이 아들 쪽인데 그나마 그쪽으로 계속 가능성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며느리와 관계가 다 회복되진 않았지만 아들이 나름 열심히 말을 해두었는지 남편의 장례 이후로 꽤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지만 적당히 말은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호칭을 완전히 달리하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일단은 저쪽으로 방 비워놨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그러면서 대강 치워둔 방을 하나 가리키더군요. 썩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사이가 나빠진 채로 틀어졌고 이번에 딱히 며느리랑 의논하고 얘네 집에 들어온 것도 아니니까요. 아무튼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 들어와 보니 제가 없던 사이에 많은 환경이 변화가 있더군요. 애기들도 좀 컸고 어린이집에 보내두고 있었고 며느리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살던 집을 팔고 몸만 들어왔고 어쨌든 식구가 늘어나는 거니 저도 제 몫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정우랑 진우 데려오는 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나한테 맡겨둬라. 니들 둘 다 일하느라 바쁘니까 내가 밥도 해줄 거고 나도 가만히 그냥 있으면 그게 더 힘들어. 그랬더니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대뜸 답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얘네는 어린이집이 바로 요 앞이거든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정신없긴 한데 혹시 출근길에도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저 출근이 8시인데 저 때문에 얘네가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어린이집에 가거든요. 원래는 10시까지 가도 되는데 애들 너무 일찍 가서 늦게까지 있으니까 불쌍해서요. 이렇게 저에게 아이들 등 하원을 둘 다 해달라고 맡기더라고요. 아들이랑 상의된 내용도 아니었는지 나중에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이거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다 싶었어요. 어찌되었건 전에 나갈 때랑 달리 저 편하자고 여기 들어왔으니까요. 이러다 둘이 싸우면 진짜 이도저도 아닌 게 되거든요. 뭐야? 엄마 보고 등원까지 시켜달래? 아이, 그건 무조건 자기가 하겠다고 자신하면서 취업한 거야. 이해해주는 직장도 만났다고 좋아할 때는 언제고?
나는 얼마 안 된 애기들 어린이집 그렇게 늦게까지 맡기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엄마,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 그렇게 나간 후로 나랑 얘랑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 자기 힘들다고 돈을 얼마나 물 쓰듯이 쓰는 줄 알아? 아들은 의외로 뭔가 쌓인 게 많았던지 끝도 없이 불만을 풀어내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제가 집에 있을 때 둘 다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대화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저도 불만이 아직 있긴 했지만 애들 부부 사이 나빠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 좀 조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군말 없이 이야기를 멈추고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지내게 됐어요. 여전히 잠을 좀 못 자는 건 비슷했지만 그래도 눈 떠서 집에 인기척이 있고 누군가 있다는 게 좀 안심이 되더군요. 일어난 김에 밥도 먹고 애들 깨워서 먹이고 출근시킨 다음 손주들과 놀아주다가 늦지막히 어린이집 보냈고요. 그렇게 지내는 사이 두어 달이 지나갔고 며느리는 늘 바빠 보였어요. 근데 어째 제가 이 집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늦게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오늘 회식이 잡혔는데 안 가면 안 돼서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애들 저녁 먹여주시고 시키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든 들어와서 재우는 건 해볼게요. 이러면서 아침에 갑자기 말을 하는데 뭐라 말하기도 그렇고 저랑 다른 대화는 딱히 하지도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부탁만 하고 말이에요. 점점 며느리는 초반에 마주했던 인상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저를 볼 때에도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어떻게든 좋게 생각해 보려고 했고 그때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지만 얘는 많이 서운했나 보다 그렇게 여기려고 했답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저런 부탁으로 시작해서 제가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점점 하나씩 더 늘려가는 거예요. 저도 만만치 않게 불만이 쌓여가던 와중에 그만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죠. 이날 저는 병원에 실려갔고 그 와중에도 손주들이 신경 쓰여서 마음은 참 지옥 같았는데 사건인 즉슨 폭우가 쏟아지던 날에 제가 유모차를 밀고 가방을 메고 우산 쓰고 애들은 어린이집으로 보내던 날이었어요.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끝이긴 한데 어쩜 그날 비가 거세게 내리치던지 비닐 덮개를 씌워둔 손주들 유모차에 습기가 다 차서 아니 안 보일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차들도 신호를 무시하고 너무나 쌩쌩거리며 무섭도록 쏘다녔고요. 파란불에 건너는 건데도 위협적으로 느껴지던 그때 저는 다 건너가던 와중에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죠. 가방 안 젖게 하겠다고 하나를 자세를 바꿔서 매려던 차에 그만 뭘 잘못 디뎠나 봐요. 그대로 제가 넘어지면서 애들 유모차도 넘어가고요. 그나마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다행이었던 건 그렇게 맹렬하게 날아들던 차가 그나마 빨간불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졌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때 저는 허리를 제대로 다쳐서 몸을 일으킬 수도 없고 유모차가 넘어간 상태로 놀라서 우는 애기 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그나마 그쪽이 대로변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두어 명 있었어요. 유모차를 세워주고 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진짜 하늘이 노랗고 허리에 번개를 맞은 것처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손을 대면 될수록 눈앞이 번쩍하고 기절할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제대로 뭐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 길로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고 이때 어쩔 수 없이 그나마 근처 직장에 있던 며느리가 뛰어왔어요. 하지만 이때 며느리 태도에 저는 기절할 듯 아픈 허리보다 마음을 더 깊이 상처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은요? 애들 어딨어요? 애들 어디냐고요? 이때 저는 겨우겨우 말을 하며 어린이집에 어찌어찌 원장님이 태워가셨다고 말을 했죠. 왜냐하면 사건이 터지고 가장 먼저 연락이 가게 된 건 당연히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지방 출장을 가 있던 터라 나올 수 없었고 급히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저를 좀 봐달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애기들을 어쩔 수 없으니 제가 넘어진 곳 바로 코앞인 원장에게 전화로 부탁을 한 거고요. 얼마 지 않아 원장님이 주임 선생님과 함께 나와서 손주들 데리고 가고
저는 그 모양을 보고서야 병원에 왔거든요. 애들 들어갔어. 어린이집에 걔네는 보내놨다. 이렇게 겨우 쥐어짜서 말을 하는 저에게 며느리가 던지는 말은 마치 저에게 무슨 복수라도 하듯이 들리더군요. 아, 뭐야. 아, 그럼 진작 말을 하셨어야지. 여기까지 올 게 아니었는데. 지금 일하다가 나왔다고요. 바빠 죽겠는데. 어머니 일단 혼자 있을 수 있으신 거죠? 막 간병인 같은 거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저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오빠 조금 있다가 올라온다고 했어요. 저 들어가 봐도 되는 거죠? 아니, 얘 눈엔 제가 대체 뭐인 거랍니까?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안부는 관심도 없고, 제가 지 자식들 데려다 주다 이 꼴이 난 건데, 저랑 관련된 얘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화낼 기운도 없으니 저는 속으로 끙끙 앓으며 원망스런 눈으로 며느리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아무튼 저는 갈게요. 애들 하원은 그럼 어떡하지? 아, 맞다. 이러면서 어딘가 전화를 걸더니 바로 전화를 받으면서 가방을 챙겨 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순간 떠오르는 게 저도 참 이때 아픈 허리인 상태로 몸은 못 쓰면서 머리는 많이 썼나 봐요. 너무 불쾌해서 생각에 생각만 하다 보니 어느새 그 중심이 옛날로 향하게 되는 거죠.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어디가 아프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인 제가 지 걱정은 안 하고 애들 걱정만 했다며 뭐라 했었거든요. 그걸 갖고 서운하다고 그때부터 획 돌아서더니 쭉 냉전 상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거 말이에요. 그게 떠오르면서 얘가 지금 저한테 똑같이 복수를 하나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 이때 과민하고 몸이 힘들어서 별 생각을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수까지는 아닐지라도 좀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아들이 병원으로 왔는데 그걸 갖고도 또 둘이 어마어마하게 싸운 모양이에요. 제가 태어나고 집에 갔을 때 둘의 분위기가 여전히 싸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요. 정말 쥐 죽은 듯이 며칠 지내다가 또다시 허리가 아파오고 움직일 수 없어서 진짜 죽겠더군요. 하다 안 되겠어서 오죽하면 제가 그날 큰며느리한테 전화를 했겠나 싶어요. 저기, 큰애야, 나 진짜 몸이 큰일 났나 보다. 저 병원에서 나올 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이, 너무 힘들구나.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하면 안 되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혹시 김치 좀 있어? 여기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챙기긴 해야 되거든. 너 안 바쁨 잠깐만 차로 가져다 주면 안 될까? 제 말을 들은 큰며느리는 잠깐 말이 없더니 바로 다시 뭐라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저도 모르게 서러움에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 어머니, 그 몸을 하시고도 그 집밥을 차려주시려고요? 아니, 동서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일하는 엄마가 자기뿐인가? 저도 우리 애들 수험생이라 진짜 엄청 힘든 때예요. 하지만 직장 다니면서 얘네 먹일 건 다 하고 있다고요. 동서는 직장도 근처라면서 애들이며 살림까지 다 어머니한테 맡긴 거예요. 듣다 보니 이렇게 말을 해둔 저도 참 바보 천치 같지만 이때 둘째 며느리에 대한 서름과 미움이 그치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때 큰 며느리가 제 말만 잘 들어줬으면 됐는데 얘도 듣고 못 참겠는지 쓸데없는 쪽으로 불똥이 튀었죠 뭐예요. 가뜩이나 사이 안 좋고 긴장이 팽팽한 상태인데 큰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쳤나 봐요. 둘이 연락도 잘 안 하는 사이인데 말이에요. 이날 밤에 아들 녀석이랑 며느리가 늦지막히 들어와서는 일제히 저를 비난하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아, 엄마, 불만 있으면 우리한테 말을 해야지. 왜 형수한테 그랬어? 형수님 전화 오시고 형한테 전화 오고 유정이랑 엄청나게 싸우고 아주 오늘 전쟁판이 따로 없었어. 아, 왜 싸움을 붙여? 어안이 벙벙해서 아들만 뻐끔뻐끔 쳐다보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사납게 가방을 바닥에 던지더니 대뜸 제 앞에 서는 거예요. 어머니,
저한테 불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참고 한 집에 사셨어요? 형님한테 들으니까 아주 가관도 아니던데요? 누가 어머니한테 밥 해달랬어요? 살림 해달랬냐고요?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 갖다가 혼자 부풀려 가지고 상상하고 무슨 형님 시켜서 김치 갖고 오라는 둥 어쩌라는 둥 뒤에서 그렇게 제욕하고 다니셨어요? 김치 먹고 싶으시면 뭐 말을 하시던지 왜 형님한테 제 뒷담을 하셨냐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아들은 또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하냐며 며느리를 붙들고 아주 머릿속이 아수라장이었어요. 몇 마디 저도 하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전혀 틈을 주지 않더군요. 형님이 뭔데 나한테 전화해서 이래라 말아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 아니냐고요. 노인네가 나이 먹어서 며느리들 싸움 붙이고 이간질 시키면 좋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급기야 이런 말까지 듣고 저 역시 눈물이 핑 돌던 와중에 순간적으로 빛을 가르는 듯한 소리가 아주 둔탁하게 들렸어요. 바로 아들을 통해서 말이죠. 유정이 너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적당히 안 해? 아유, 정말 이날 눈앞에서 벌어진 풍경은 진짜 늙은이는 그냥 조용히 살라는 뜻인 건지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글쎄 아들이 지 아들들도 거실에 놀고 있는 그 앞에서 자기 부인 뺨을 날카롭게 한 대 때린 거예요. 명호야, 아유 왜 이러냐 이러지 마라. 너무 놀라서 붙잡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볼을 부여잡고 고개 숙이고 있던 며느리는 점점 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오빠, 지금 나한테 손댔어? 뺨을 때렸어? 제정신이야? 그러자 손주들이 한 놈씩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차라리 저는 이 소음 속에 묻어가며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저기 얘들아 그만하자. 어? 내가 잘못했다. 그만하자. 그런데도 아들은 엄마가 뭘 잘못했냐며 소리를 지르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흥분해서 날뛰는 거예요. 제발 누가 날 여기서 좀 끄집어내줬으면 좋을 텐데 상황이 그리 만만하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좋아.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남편이 시어머니 편들면서 와이프 딱이 날렸다고 경찰 부를 거야. 이때 진짜 어찌나 서늘하게 땀이 머릿속을 타고 흐르던지 대체 내가 지금 뭘 들은 건지 실감나지 않았어요. 유정아, 유정아, 진정해라. 왜 그래? 그럴 일이 아니다. 저기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제가 이렇게 붙들고 사과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아들은 아주 길길이 뛰면서 흥분을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죄인이지. 그냥 혼자 조용히 입 닫고 집에서 살 것을 어쩌자고 이 집까지 흘러들어왔나 싶고 미치겠더라고요. 이날 일은 어찌어찌 일단락이 되긴 했어요. 이제는 큰며느리한테 뭐라 말하기도 참 그렇고 대신 나중에 문자 한 통이 오긴 했는데 그걸 보고 더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말씀 듣고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동서랑 서방님께 한마디씩 했는데 둘 다 반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어머니 챙겨드릴 것을 제가 뭔가 일을 벌인 게 아닌가 싶어 죄송스럽네요. 그날 부부끼리 다투고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다고 서방님께 전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 내용을 보고 있자니 또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는 건지도. 이 내용을 보고 있자니 또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는 건지도 모르겠고 속만 답답하더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이 허리가 좀 낫긴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술이며 뭘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대략적인 처치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불끈불끈 아파오곤 했는데 다시 이렇게 평범한 상태로 돌아오니 그나마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고민이 많았으니 여기서 산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툭 하면 애들끼리 싸우잖아요.
그 꼴을 보고 자라는 손주들을 보니 또 너무 안쓰럽고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홀로 생활을 하자니 엄두도 안 나고 참 여러모로 사면초가이더군요. 그처럼 제 안에서 고민이 많았던 와중에 뒤도 보지 않고 제가 나갈 결정을 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동안 늘 좋은 게 좋은 거다. 느긋하게 맞춰가면서 살아왔던 제 모습치고 참 보기 드물게 직접적으로 움직인 날이기도 했어요.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전화 한 통 때문이었죠. 전 그때 애기들 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고 손주 녀석들이 겨우겨우 재워져서 숨을 돌리고 있던 때였는데 저쪽 안방에서 며느리는 밖을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이미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진짜 이대로 내가 계속 숨 멎을 때까지 살아야 할지 속이 복잡한 상태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날 어쩌다 보니 안방 앞쪽에 빨래 건조대가 있어서 그걸 더 걷어오려던 차에 안에서 대화하는 며느리 목소리를 듣게 된 거죠. 이날은 주말이었지만 아들이 지방 출장 중이라 집을 비운 상태였거든요. 저랑 단둘이 애들과 있는데도 밥 먹을 때 말고는 나오지도 않는 게 괘씸하기도 했지만 어쨌건 쥐죽은 듯 있던 때였어요. 친구인지 누구랑 통화하는데 대화 내용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행여나 뭐 누가 들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더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아, 나도 그래서 완전 짜증나. 우리 시어머니 진짜 염치도 없다? 아, 그렇게 삐져가지고 나가버릴 땐 언제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나 어땠을 때나 그렇게 도리를 따진다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형님이 전화해가지고 나를 볶아대던지. 나보고 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냐는 거야.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 지가 무슨 어머니 딸이라도 돼? 누가 보면 형님 아니고 신우인 줄 알겠어. 이 앞부분을 듣고 나니 저도 그대로 몸을 돌려서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숨을 죽인 상태로 기대에 있는 한쪽 팔이 저린데도 참고 듣게 됐죠. 아니, 너도 알잖아. 내가 원래 우리 어머니랑 엄마네 딸이네 하고 지냈던 거. 근데 그때는 그땐 거지. 지가 먼저 나한테 다시 시모처럼 구린데 내가 맞춰줄 일 있냐? 애시당초 임신해서 아프다는데 며느리한테 애기들은 안 아프니 다행이다. 이따위 막장 소리 짓거리는 시모가 어딨냐? 시짓을 할 거면 자기도 며느리한테 똑같이 당해볼 각오를 했어야지. 아이씨구나. 이젠 정말 진력이 날 정도의 그 이야기를 며느리는 아직도 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잘해준 배까지는 다 잊어버리고 지 서운했던 거 그거 하나 콕 집어서 이렇게 죽일 듯이 저에게 눈치를 주고 담을 쌓는 건가요? 더 과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에는 뭘 했는지 알아? 아버님 돌아가셨던 핑계로 아들 집에 키역코 빠득빠득 우겨서 들어와 놓고선 자기 허리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내가 그래서 병원 가서 일부러 모른 척 했거든? 그게 또 불만인지 형님한테 일러 바쳐놓고 나랑 우리 오빠랑 싸움 붙여놓고 말도 아니야. 그러더니 며칠 전에 TV 틀어놓고 팔자 좋게 누워서는 단풍놀이 가고 싶다고 중얼거리는 거 있지? 저는 이때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나 싶어서 소름이 확 끼쳐오는 게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 한 며칠 전쯤 밥 해놓고 잠깐 누워서 TV 보고 있다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아, 뒤이어 이어지는 말을 듣고 그만 저는 빨래 건조대를 한쪽으로 툭 밀치고 안방문을 냅다 열어버렸네요. 돈은 어디 먹고 죽을 만큼도 없어가지고 아들네 집으로 기어 들어온 주제에 며느리까지 돈 번다고 먹여 살려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저게 무슨 개팔자도 아니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단풍놀이 어쩌고 하고 있어. 저러다가 또 징징거리면서 본인 아들한테 나가자고. 단풍놀이 못한 게 한이라고 여기저기 일러바치는 거 아닌가 몰라. 짜증나는 게 나 지금 방도 더러워 죽겠는데 어머니가 자꾸 밖에서 부산스럽게 돌아다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잖아. 본인이나 좀 방에 콕 박혀서 숨 쉬지 말고 조용히 있든지. 어머, 씩씩거리면서 문을 열어젖힌 저를 본 며느리는 그제서 핸드폰 버튼을 과격하게 눌러대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너
내가 이 집에 있는데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냐? 어? 정말 그게 네 진짜 마음인 거야? 며느리는 그다지 죄송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다 귀찮다는 얼굴로 서 있더니 다다다 몰아붙이는 게 저에게 외려 짜증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게 엿듣고 계세요? 제가 뭐 어머니한테 들으라고 말했나요? 뭐야? 넌 내가 그렇게 우습냐? 집에 어른이 있는데도 그따위로 말을 할 정도로 내가 우스워? 아우, 참. 뭘 또 말을 그렇게 해요, 진짜. 이러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며느리를 보는데 방 안에서 울면서 손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었던 것은 지 자식들이 나와서 저러고 있는데도 늘상 제가 반사적으로 가서 애들을 안아주고 챙겼던 것 때문일까요? 엄마가 돼가지고 애들을 안아 올리거나 달랠 생각도 안 하는 거 있죠. 그래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말에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 짐가방을 우겨 안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진짜 애들 울잖아요. 얘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머리카락이나 똘똘 말아가면서 저 따위로 말하는 애의 말을 제가 더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쯤 되니 이건 며느리만 유혹할 게 아니라 사람이 알아서 자리를 만든다고 내가 그냥 다 바보 같은 천치짓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갈 데가 없어 일단은 아들에게 갔는데 어찌나 기가 막혔던지 근처에 작은 호텔을 잡아주더군요. 저기 당장 엄마 모실 데도 없지만 진짜 유정이가 그랬어? 내가 상상은 안 가는 게 아니지만 어떡하면 좋냐 이거. 아들은 말이 안 나오는 듯한 계속 허공만 보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슬며시 꺼낸 말은 제가 결심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차라리 안심이 됐죠. 좀 막막한 얘기이기는 하지만요. 엄마, 나 미안한 얘기지만 얘랑 이혼할까 해. 엄마한테 못한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 경제관념도 그렇고 애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 솔직히 애들도 엄마를 더 따르지 유정이한테는 안 가잖아. 나는 아무튼 내 생각은 그래. 저도 두루두루 오래도록 느껴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이야기. 도무지 내 아들과 둘이 오래도록 살게 하기는 어렵겠다 생각 말이에요. 며칠 고민하던 중 아들과 뜻도 맞아서 저녁쯤 집에 들어가서 며느리와 마주 앉았어요. 아들이 이혼 얘기를 어렵사리 곤란한 얼굴로 꺼냈는데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자기도 바라던 바라나요? 나도 이렇게 엄마 편 들고 징징거리는 징징이는 필요 없어. 맨날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치고 이제 엄마 치마폭에 숨어가지고 이혼? 너무 웃긴다. 근데 그거는 확실히 해라. 애는 오빠 네가 알아서 키워. 난 낳아주기까지 해놓고 싱글맘으로 쌍둥이 업고 살라고? 그거 진짜 미친 거지. 그거 확실히 답 안 하면 나 이혼 안 해줘. 정말 온 머리가 얼어난 상태에서 아들은 몇 번이나 성질을 냈다가 다스렸다가 하면서 그렇게 둘이 얘기를 맞춰가는 와중에 저는 이대로 얘기가 끝나면 분해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며느리 앞에 내밀었어요. 이 얘기 중에 미안하다. 너 이거 좀 읽어봐라. 내가 그때 네가 네 친구인가 뭔가랑 짓거린 내용을 듣고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뭐? 먹고 죽을 것도 없다고? 이거 봐. 이거 똑바로 보라고. 며느리는 눈에 불을 켜고 저를 노려보더니 제가 내민 유언장 쪽을 슬쩍 쳐다보더군요. 빈정거리는 얼굴로 읽어내리던 며느리는 참 너무나도 알기 쉬운 단계로 표정이 슬슬 변하더라고요. 어, 아니, 응? 이러면서 한창 기가 팍 죽어버린 얼굴로 눈치를 왔다 갔다 살피면서 끝내 저를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원래 본가였던 집 부근에 꼬마 건물이 두 채가 있고 지방에 작은 세컨하우스가 있다고요.
이걸 각각 아들네에게 나눠주겠다고 남편과 상의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너는 완전히 나를 돈도 없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지? 난 있잖아. 그날 너랑 다투고 집을 나오고 엄한 호텔 가면서 자던 중에 몇 번이나 경기를 했다. 내가 정말 일말의 재산도 없고 버틸 돈도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더 비참하게 바닥으로 내려앉았을까 말이야. 너야말로 이 집 어떻게든 쪼개서 돈 달라고 악을 쓰는 애가 나한테 돈이 있네 없네 비웃을 일이냐? 시집 올 때 돈 없다고, 어? 갖은 애교를 부릴 때는 언제고 받아주니까 이 집이나 네 신랑 돈이 네 돈인 줄 알아? 그리고 그걸 갖고 시애미를 이렇게 무시하고 부려먹어? 정말 전에 없이 저는 와악거리면서 제 속에 있는 소리를 털어놓고 말하는 동안에도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그 뒤에는 더 이어가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집을 나와버렸고 아들은 완강하게 이혼 의사를 밝히고 소송을 가냐 마냐 하고 있었죠. 괘씸한 며느리는 무슨 이제사 자기가 속이 좁았네 하면서 바짝 엎드리는데 제가 미쳤다고 그거 받아주려고 유언장을 보여줬겠나요? 어떻게든 저도 골탕이라는 걸 먹이고 싶어서 너 아주 큰 실수한 거 알라고 보여준 거예요. 며느리 하나 떨어져 나간다는 게 속 시원하면서도 아들과 손주 생각하면 저도 죽을 맛이긴 하지만 그나마 아들 뜻이 저와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